노유진의 정치 카페. 잃은 것은 10억엔 뿐. 지난 12월 28일 협상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새해를 나흘 앞두고 터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소식. 더 이상 사죄는 없다. 한국이 약속을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끝난다. 평화의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전제 조건이다 등등 형식적인 사죄 직후 본심을 드러낸 일본 정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새해 연휴가 졸지의 외교 참사가 무엇인지 실감하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 새해 첫 방송. 저는 이산가족 상봉차 잠시 자리를 비운 진중권 교수 대신 1일 소집 영장을 받고 긴급 출동한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김종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두 분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군인 아저씨도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국군 장병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정의당에 예. 국방이라는 이름 뒤에 단장이라는 이름까지 나오니까 예. 거의 뭐 집권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도 공안 통치에 이제 물리적 토대가 생겼습니다. 아니 김종대 단장이 여기 오늘 오신 거는 군인 아저씨가 놀이공원 온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인은 노동조합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다른 계층은 다 본인들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진행자까지 제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진중권 교수님 멀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에게도 인사 전합니다. 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지난 82회 방송으로 누적 다운로드 자그마치 1억 건 만족하세요? 1년 6개월인데. 나는 1억 원은 좋아해도 1억 건은 별로야. 그렇습니까? 아직 100회가 안 된 거죠. 우리가 85회? 82회입니다. 82회를 하고 네, 오늘 83회네요. 83회니까 네. 82회를 했는데 1억 85만 건이 넘었네요. 예. 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이죠. 2230만 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2015년에 7,855만 건. 약 4배가 조금 덜 늘었죠. 한 3.5배. 그건 왜 그러냐면 2014년은 네. 연초부터 한 게 아니고 우리가 5월 달부터 했거든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 했죠. 예. 그때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팟캐스트 업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셨죠. 에이, 뭐 그렇게까지 과장 광고를. 아니 뭐 밖에서 듣는 사람 솔직한 입장이니까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1년 6개월간 누적 다운로드가 정확하게 1억 85만 7,885건입니다. 이게 팟빵 거기서 플랫폼에서 그렇습니다. 다운로드된 거죠? 예, 이거 뭐 1억 1,000만 건이나 2,000만 건 그 다운로드 받는 분한테 좀 기념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로 하는 방송인데 기념품까지 뭐. 또 왜 그래야? 이거 갑자기 밥이나 그냥 주세요. 이렇게 자꾸 없는 티 내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016년 첫 방송 이번 주도 변함없이 타이나인 그리고 100분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인터넷 포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유시민의 타임라인 2016년 새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일요일의 남자 때문에 우리 타임라인이 어쩔 수 없이 맨날 그 그랬죠. 제1야당하고 안철수 신당 이 문제에 관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요일마다 기자회견을 하니까. 근데 지난주 우리가 할 때 그날 월요일 예, 낮에. 월요일 날 낮이었는데 그 이제 위안부 관련한 문제 관련한 한일 간의 그 협정이 타결됐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겹쳐가지고. 그랬더니 게시판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타임라인에서 안 하고 지나갔냐고 막 또 야단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팟캐스트처럼 거의 일간으로 운영되면 네. 뭐 바로 다루면 되는데 주간지다 보니까 네. 다루지 못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한 일주일 묵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문제니까. 예, 그래도 앞으로 또 계속 논쟁이 될 문제라서 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와 그 후폭풍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보는 네. 그런 시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것도 큰 문제라 딴 거 못 다루는데 또 좀 걱정되네요. 그죠? 이거 하면 또 누구 탈당한 거 안 다루냐 이러는데 우리가 뭐 각종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저 사회면이 아닌 정치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각종 우리 사회의 사건 사고를 다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예, 우리 김종대 단장님이 이제 진중권 교수 대신 오늘 진행을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뭐 이거 타임라인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뭐 군사 전문가니까 위안부도 이제 그와 연관된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예, 한일 간의 군사 동맹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김한길 의원 탈당이 어제였나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월요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 검색어 순위에 네. 어제 오후 되면서 10위권 안에 바로 없어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같은 날 입당한 어떤 분이 또 더 위에 있던데. 그 게임 회사 예. 김병관 씨. CEO죠. 예. 예.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랍니다. 예.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일주일 된 일이라 그동안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한일 간 합의라기보다는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본 내용 두 분 다 아시죠? 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예. 이번 합의는 그 양국의 대통령과 총리 간의 그 어떤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는 정상급 합의가 아니고 외교부 장관 수준에서 대독한 일종의 어떤 그 대리적인 그 성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만큼 정부의 대표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과 한국 측이 공동의 성명 문안을 만들지 아니하고 각기 따로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각자 발표했죠. 예, 각자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 현해탄 건너에서 뭐라고 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정리만 간단하게. 예, 일본 측 발표 내용이죠. 예. 일본은 이게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책임을 통감한다. 이게 제 1항입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예, 책임을 통감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돼 있는데 아무런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진 거라고 과연 얘기한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논란이 있고요. 또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 이게 이제 일본 총리가 그렇게 표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그렇게 표명한 거를 외교부 장관이 얘기해 준 거죠? 외교부 장관이 얘기해 준 거죠. 예, 두 번째 항이 이제 재단 설립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해서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 이건 이제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이제 일본 정부 예산에서 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역시 또 논란은 이 돈의 성격입니다. 이게 재단을 설립해서 간접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국가가 배상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비춰지는 것이죠. 결국 국가의 책임성 문제가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즉 이제 시끄럽게 하지 말자.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예,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또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죠. 노 대표님 좀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달라요, 그죠? 뉘앙스가.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사과의 내용
사과의 수위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우리 김중대 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측 발표에 들어가 있고요. 아베 총리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언급했는가도 일본 측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 정부의 표명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가지고 하면서 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은 우리도 확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치는 뭔가 하면은 결국에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그렇죠.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측 발표에 일본 측에는 없는 발표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한 일본 대사관,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우려를 갖다가 표명하는 마음에 안 든다, 보기 싫다. 치워달라. 이런 점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죠. 인지하고 이걸 앞으로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데 이 해결은 그 방향이 더 큰 손해상을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겠다. 딴 데로 옮기겠다. 그렇죠. 없애걸 하든 그 자리에서는 없애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약속한 그것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상호 비판 비난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자, 이제 양쪽에서 공동 발표문이 아니고 또 합의문도 아니고 각각 상대방의 입장 발표를 전제로 해서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한 거예요. 내용은 이제 청취자분들 이제 다시 환기하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가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단체 대표 단체가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 줄여서 여기하고 대화해서 할머니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대협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해결 요구 사항이 딱 원래부터 못 박혀 있어요. 7가지가. 그건 제가 소개해드리면 정대협에서 요구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된 요구는 7가지인데요. 1.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일본 국회의 결의사죄. 4. 법적 배상. 5. 일본 역사교과서에 기록하는 거. 6번째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는 거. 7번째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 이렇게 이제 7개 물론 7개 다 실현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평소에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구했던 이제 7대 요구에 비추어서 이 합의가 얼마큼 만족스러운 거냐 또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7개 중에 어느 개 들어진 거죠, 지금? 양국 발표를 보면? 한 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전부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정대협에서 요구하는 7가지 사항은 전후 처리 절차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패전하고 뉘렌베르크 법정이 열려서 전범 재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그런 전범 재판을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 개최하면서 자기 범죄를 자기가 조사했고 또 사죄했고 법적인 어떤 배상의 측면까지 정말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했거든요. 이런 국제적인 어떤 처리 기준에 맞게 해달라는 게 정대협의 요구 사항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나씩 보면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인정해라 이거는 지금 표현이 일본 측 발표의 1항에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관여라는 표현은 굉장히 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군의 관여라는 건 뭡니까? 군의 어떤 시설을 제공했을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관여했다는 게 범죄성을 입증하는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표명해온 입장에 비추어 보면 좀 진일보한 거고 좀
꿇게 했다 이런 평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무라야마다마에서 이 정도 수준은 여기서 다 했고 군의 관여라는 것이 그것에 비해서 진일보된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위안부 문제가 그럼 군의 관여지 그럼 어디에 관여합니까? 이거는 동어 반복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진상규명, 국회 결의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이건 다 이제 택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이건 뭐 이제 전혀 이 합의문에 발표문에 없는 거고,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이거는 재단의 활동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이 부분이 일부 그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령탑이나 사료관이라는 건 뭐냐면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후 처리 문제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법적인 처리가 있고 두 번째는 상징적 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에 관한 것도 일본은 이제 소녀상을 물고 늘어지면서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위령탑 사료관도 우리는 가능성을 크게 볼 수가 없고 단지 뭐 생계 지원이라든가 위로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무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징은 절대 안 만들겠죠. 그러니까 안 만들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재단의 활동으로 이런 걸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고요. 책임자 처벌 이건 이제 뭐 지금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노 대표님 어떠세요? 이게 좀 이것도 통역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양국 발표. 이게 지금 쉬운 말로 통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합의 내용이? 10억엔 줄 테니까 덮자 이겁니다. 10억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에 10억 원을 그 돈으로 줄 테니까 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덮어버리자. 그리고 그 상징인 위안부 문제 제기의 상징인 그 평화비 소녀상을 제거해라라는 얘기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앞으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걸 국제사회에 약속해라. 이제 약속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합의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의된 거죠. 사실 이거는 양국의 발표가 다르게 따로따로 나왔지만 이건 뭔가 하면은 일종의 하나의 시나리오를 합의한 겁니다. 다만 당신은 이 대사하고 나는 이 대사를 읽을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한 합의문 안에 각각의 발언이 담겨져 있는 걸로 봐야죠. 자, 이게 이제 지금 노 대표님 해석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그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외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이 사람이 발표하고 나서 뭐 그런 말 했다는 보도도 일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10억엔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베 총리 발언도 일부 보도가 사실인지는 몰라도 이제 또 떠들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될 줄 알아라 한 거고. 그리고 이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또 확대해서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라는 거는 이제는 이건 해결된 것으로 굳힌다. 또 다른 해결을 요구하지 마라 이 얘기인데 또 엉뚱하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근데 그런 합의 내용도 우리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합의문 소위 말하는 이 합의문 발표 날짜가 12월 28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베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28일 이후로는 사죄할 일은 없다. 이게 최종 사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뉘른베르크 그 2차 세계대전 독일 전범재판에서 전범재판 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판결이 난 거죠 사실은. 전쟁 범죄를 처리한 거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당시의 독일군의 그 만행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해마다 저 독일 연방 총리는 뭐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사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 죽여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그 이제 그 범죄자가 나는 이제 사형 선고 받으니까 이제 내가 죽인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다시 사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 총리가 60년대에 이제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그 아우슈비츠 그 대량 학살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1969년도인가 그렇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베식으로 얘기하자면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죠.
이미 뉘렌베르크 협정에서 저 전범 재판에서 전후 처리가 끝나는데 내가 왜 이런 사과를 하고 왜 사과 많잖아. 이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지.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사과는커녕 논란 자체도 불허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최종적 이런 거 파이널 이런 표현은 외교 합의에 종종 쓰이는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irreversible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이 표현 이런 게 외교 문서에 쓰이는 경우가 참 있나요? 뭐 북한 핵 문제 얘기할 때 많이 썼던 용어인데. 예. 역진 방지 조항 이런 거 할 때나 좀 쓰던 그 개념이죠, 사실은. 예. 그거는 FTA 같은 데도 있긴 있는데 사실 불가역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인간 사회에 불가역이 어디 있어요? 있죠. 어떤 게 불가역인가 하면은 그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불가역이에요. 그 일을 한번 당함으로써 이분들은 그 이전에 돌아갈 그 수 소녀 없게 상태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을 갖다가 불가역한 인생을 살도록 만든 게 일본인데 그래놓고 겨우 10억엔 던져놓고 이제 앞으로 사과는 더 이상 없다. 불가역적 해결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놈들이나 이걸 합의해준 놈들이나 예. 인간이 아닌 거죠. 넘자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린다. 아우, 노 대표님 이제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좀 분개하신 표정이신데요. 사실 이런 어떤 그 합의가 가능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액수로 치면 10억엔이면 네. 이제 100원. 요새 N저여 가지고 100원이 안 돼요. N이. 안 됩니까? 그래서 한 7억 원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약 100억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00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해 대한민국 예산의 3,000분의 1을 받고 이 합의를 했냐. 근데 이제 그래서 의문이 도대체 누가 협상한 거야? 협상 주체가 누구야? 합의문 발표는 외교부에서 했는데 네. 이 협상을 누가 실제로 누가 한 거고 누가 합의를 한 거야? 이런 의문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가 한 거 아닙니까? 그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근데 뭐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런 거 없더라고요, 발표문에. 옛날에 우리 7.3한복 공동성명 보면 그 김일성 동생 김영준가 하고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각자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보면 문서에 합의문에 공동성명에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일본 이제 한국하고 일본 양국의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아베 총리나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 이 발표문 자체에는 없지 않아요. 그 이제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 이런 거 안 했고 그리고 왜냐하면 합의문 통화를 했다 자체가 그러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꾸 이게 어떤 그 합의라고 하지만은 각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 뭐 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상이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합의문 자체를 일단 만들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합의문 됐지만 합의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발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교장관은 배우였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 협상을 한 사람들은 양국 정상이었다. 근데 그런 판단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 사안 자체가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합의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건 법적 근거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렇게 따지게 될 터이겠지만 일단 정치적 합의로 한 건 사실이고 네. 국제사회의 정치적 합의로서 알려진 것 또한 사실이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까지 그 정치적 합의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마당인 것이고 그리고 이 합의 직전에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 사실은 정부가 확인해 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했다. 최종 결제를 맞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국내 사정 때문에 국내 사정의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합의문에 그 국가 수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지만은 당사자들이 동의 없이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건 분명하죠. 근데 한간에는 외교부 장관 윤병세 장관이 아니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아베 총리의 외교 참모 네. 하고 사이에 이 사람들이 실제 협상을 다 했고 네. 그냥 외교부에서는 발표만 한 거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국정원장에서 오신 분인데 그 전 직위가 주일 한국 대사였거든요. 국정원장은 1년도 안 했어요. 그죠? 예, 얼마 안 있다가 금방 차출돼 왔죠. 그런데 이병기 그 비서실장이 그 주일 대사를 할 때 상당히 본국하고 충돌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김장수,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일본에 대해서 강성 모드로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심지어 그 이병기 주일 대사한테 당시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저 훈령을 하달해 가지고 이병기 실장이 일본 내 정치인과 언론인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첩보가 있는데 만나지 말라고 조심해라.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설이 파다해요.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교가에는. 그 정도로 이 지일파이고 또 한일 관계 복원을 원래부터 외쳤던 전형적인 어떤 그 친일 행보를 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거는 이건 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야치 쇼타로인가요? 그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 국장. 네. 이 사람이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 참모 내지 이제 자문 그룹의 핵심 멤버여서 네. 그 실제로 지난 11월에 이제 그 잠깐 짧은 시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 사람이 배석을 했고 그다음에 12월 22일 날 그러니까 발표되기 일주일쯤 전에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서 여기서 합의를 한 다음에 아베 총리한테 보고를 했고 이병기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베 총리가 12월 24일 날 외교장관한테 야, 다 됐으니까 너가 가서 서울 가서 마무리 지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게 그렇게 외교부 쪽에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게 설득력이 있는 우선 거죠? 국가안전보장국장이라는 그 직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예. 원래 일본엔 이런 자리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2013년 12월에 일본이 전쟁하는 국가로 변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본판 NSC 창설입니다. 아, 이게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NSC 사무총장 정도 되겠네. 그렇죠. 사무처장 우리나라로 치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래 그건 청와대 안보수석이 겸임하는 자리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겸임. 예, 겸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일본의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 어떤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방위청 장관보다도 더 위에 상위의 직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야치 소타로 안전보장 국장이라면은 뭐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대아시아 전략, 대중국 전략까지 다 조망하면서 이 과거사 문제라는 걸림돌을 빨리 제거하는데 최측근, 가장 최고 사령탑이 동원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런 발표문의 내용을 우리가 통역기도 좀 돌려봤고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데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직접 협상한 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의문이 여러 가지 떠올라요. 의문이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이런 의문들은 그냥 이 합의문 자체만 봐도 이제 떠오르긴 한데 이거 발표된 뒤에 일주일간 나왔던 주요 반응들이 있어요. 양 당사국 반응 말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 한국 정부는 합의한 거니까 물론 잘 됐다고 한 거고 주변 국가들의 반응 또는 뭐 국내외의 여러 의미 있는 어떤 발언 이런 걸 한번 좀 챙겨봤어요. 우선 이제 오바마 행정부 미국 정부는 환영 일색이죠. 그렇죠. 예, 가장 그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한일 간의 이런 합의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합의가 작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받고 다급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미국의 어떤 마크 외교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미국으로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죠.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게 동아시아 전략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봤거든요. 그런 만큼 합의가 체결되자마자 환영 일색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한일 위안부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이 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연말까지 서둘러서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어떤 합의를 타결해내야 될 정도로 급하게 추진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 협상의 배후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건 미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정부의 그 고위 관계자들 특히나 이제 한국 문제 그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한 게 뭔가면은 한국이
다 좋은데 한국이 과거 문제에 불필요하게 매달려 가지고 현실과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 결국에 뭔가면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히 대중국 가상의적인 대중국 전선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공조 즉 한미일 동맹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때문에 그 갈등도 보면 옛날 문제 옛날에 뭐 그 좋아하다가 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사에 있어서 막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 문제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어가지고 관계를 갖다가 못 풀고 있느냐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에다가 내린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감독하에 한국과 미국 아베와 박근혜가 국민의 뜻과 달리 화해하는 그런 지금 일을 벌린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연내 타결이라는 거는 미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유사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재작년 12월에 한미일 정보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됩니다. 그런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해 12월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것은 1월경에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월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더 긴박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차관이 이미 서명을 해버린 걸 장관이 뒤늦게 한 거예요. 이건 아주 뭐 국방부 지휘 통제에서 최고의 문란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급박하게 연말이라는 시한을 고집했느냐 하면 우선 미국이 연내 타결을 해달라는 그 가이드라인이었고 두 번째는 미 국방부가 의회 보고 시한입니다. 그래서 연내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유사한 모양으로 진행된 이번 양상을 보면은 역시 이것은 미 국무부가 미 의회라든가 어떤 주변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대의기관에다 얘기한 것은 연내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라는 어떤 목표를 내부적으로 설명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럼 그 정도라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정도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만났을 때 그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런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약속을 갖다가 대통령 입으로 실제로 연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작년 10월 16일에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오바마하고 약 1시간 정도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데 일부 내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 무렵에 보면 한국을 향해서 연일 메시지를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그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은 과거의 값싼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박수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뭐 막말까지 쏟아내면서 연일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압박을 하고 있었던 터고 그러면서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 열병식에 참여한 죄로 미국에 가서 이제 해명하기 바쁜 이 일종의 어떤 눈치 외교, 사과 외교를 펼쳐야 됐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강경 드라이브를 걷던 이 모든 흐름이 일거에 뒤집히는 것이죠. 그 조짐이 이제 10월 방미 전후에서 계속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 연내 타결이라는 것도 방미한 직후에 방미한 직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안부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 가기 위한 어떤 사전 정리 작업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미국 쪽 반응은 이 정도로 하는데요. 다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존 케리 국무장관,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두 사람이 개인 성명을 냈어요. 28일 날 한일 양국에서 발표하자마자 취지가 동일한데요. 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그런 행동으로서 국제사회가 환영한다. 특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최종적이고 역시 파이널 이리버스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고요. 국무부 부대변인 마크 토너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한 얘기는 한일 정부가 자국민의 불만과 우려 상황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내 여론 어떤 역풍 때문에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의사 표명을 했어요. 자, 이제 미국 정부는 이런 정도 반응이고 이게 사실 한중일 군사 동맹을 추진한다면 이제 제1차적인 견제 대상이 중국인데 중국 정부는 말을 되게 아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외교부 대변인 루캉이 짤막하게 논평을 했어요.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면서
더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좀 불만 섞인 반응을 좀 네. 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말을 아끼는 거는 역시 이번에 어떤 그 합의에 대해 가지고 한국 정부의 체면도 일부 세워줘야 될 네. 입장입니다. 사실은 중국 정부는 이 한중 관계의 어떤 그 증진 발전이라는 게 한반도 전략에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서운함을 표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책임과 반성에 대한 걸 강조하는 속으로 외교적인 어떤 언어의 톤이 조율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도 위안부 문제가 있잖아요. 있죠. 이 문제가 그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대만, 중국, 동남아, 대만, 예.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예. 심지어는 네덜란드까지 있는 문제이고 중국은 가장 큰 당사자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위안부 한일 간의 합의가 있기 닷새 전에 중국 난징에서는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들이 만들었던 위안소, 예. 그 위안소 자리에 기념관을, 위안부 기념관을 만들고 그 벽면에다가 당시 위안부로 활동했던, 그 끌려갔던 그 당사자들의 사진 있죠. 예, 그렇죠. 그 사진을 전부 다 수십 개를 갖다 걸어놓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점점 이제 국민적으로 다루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혹 정부 간에 해결됐을지 몰라도 중국은 전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간의 관계에 외교 관례상 어떤 제3자가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한국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한편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하고는 아직 얘기 시작도 안 했다. 네. 그리고 이 합의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네. 이건 사실은 가장 크게는 북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북한은 지금 일본하고 수교도 안 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수교의 조건으로 이 문제가 반드시 포함이 되고 법적 책임이라거나 배상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여기서 더 진전 있게 다뤄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만 엉뚱한 짓을 한 게 지금 드러나는 창피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몸값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예. 올라가 있죠.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가지고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는 거고 예. 중국은 그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을 또 파트너로 잡아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한국도 약간 줄타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대놓고 이거를 디스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죠. 예.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는 적어도 반식민주의라는 어떤 역사 공조에 있어 가지고 한국이 이탈했다는 메시지로는 받아들일 겁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그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어떤 관계 증진에 공을 들였던 건 뭐냐 하면은 역사 공조였거든요. 그런데 이 위안부를 저렇게 합의해 줬다는 것은 중국 정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역사적 공조로부터는 일탈 아닌가 이런 어떤 메시지는 충분한 거죠.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비비린내 현장, 넘치는 권모술수,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자, 이제 그 해외 반응은 되게 제일 중요한 관련국인 미국하고 중국만 봤고요. 지금 이 문제는 특히 이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연말에 급작스럽게 합의를 했을까?
그 의문과 관련해서 역시 미국의 역할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쪽으로 들어와서 재밌는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새누리당 브리핑 이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 뭐 이런 이보다 어떻게 더 잘 협상을 하냐.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 발언으로 위안부 합의는 다 무효다. 돈도 받지 말아야 된다. 굳이 돈이 필요하면 일본 돈 아니라 우리 돈으로 재단 설립하고 설립기금 필요하면 모금하자. 국민 모금으로 이런 입장 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나눔의 집 방문해서 할머니들 만났죠. 여기서 뭐 양쪽에서 각자 발표만 했지 합의문도 없다. 그다음에 이 발표 이후에 이제 핵심 내용에 대해서 두 나라가 정부가 각각 다른 소리 하고 있다. 소녀상 철거하는 전제로 10억엔 주기로 했다든지 뭐 유네스코 이게 위안부 관련 그 역사 자료 유네스코 등재를 안 하기로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합의문 작성을 우리 정부에서 하지 말자고 했다는 등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다는 글을 이제 언급을 하고요. 국회에서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일 재밌는 반응이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논평이에요. 노 대표님 이거 보셨죠? 네. 뭐라고 했어요? 그건 뭐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네. 반기문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돼 있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이런 것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민은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 본인은 국민들 뚜껑 열린 걸 축하한다. 이제 이렇게 있고 특히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는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높게 평가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제 오버액션 특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는 뭐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된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또 다른 국내적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이제 제기되는 반반 총장에서 뭐 정치 한다 반 안 한다 반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반 안 한다 반 반반 총장에서 이제 친박 총장이 됐다 그런. 근데 이제 이 발언의 보도 경위가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인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로 이것보다는. 네. 근데 이 지금 노 대표님이 소개하신 이 발언은 반기문 총장이 청와대로 전화를 했고. 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릴리스를 한 거예요. 네. 재밌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이 자신들도 예상은 했지만 자신들도 이것이 굉장히 전국을 돌파하는 공세적 카드로서 쓴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하면은 국민들이 욕 듣는 게 뻔한데 안 할 수 없어서 미국의 요구에 그 강요에 이렇게 무릎을 꿇은 면이 큰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시급하게 이제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 배포를 한다는 것을 반 총장한테 얘기했겠죠. 의전상 국가원수 예우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가원수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배포할 때는 의전상 당연히 반 총장 쪽에 동의를 받아서 릴리스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거는 물론인데요. 여기에서 그 반 총장 말의 부적절성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와 같이 구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 사과라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정식이라면 일본 정부나 일본 군 관계자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직접 사과하고, 그렇죠. 그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절차로 가야 되는 그리고 것이거든요. 배상을 하고. 예. 그런데 여기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이 관계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식민지 세력이 어떤 피지배 민중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땐 거기 가서 직접 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국가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독일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사과했다? 저 이거 들어본 적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배상하고요. 것이죠. 예.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이 문제 협상에서 주체가 여기서 주어가 또는 사과를 받아야 될 대상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칭송한 것이죠. 실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청와대가 또 그걸 더 포장해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 총장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이거는 할머니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박 대통령 들으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거의 모든 논평은 대통령 들으라고 내는 논평이라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면은 그 할머니들과 또 그리고 그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그 국민들, 또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에 대해서 일본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이제 효력이 없다고 얘기한 뭔가면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국가에서 국가와 국가가 그러니까 일본국이 한국에게 대한민국에게 협정을 맺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러면 국회에서 비준동의도 해야죠. 그렇죠. 협정인 경우엔 비준동의를 조약은 아니죠. 예. 근데 이건 조약도 아니잖아요. 그럼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아니잖아요. 신사협정. 예. 예, 일종의 어떤 신사적으로 서로 약조를 맺은 그러니까 것이고. 이제 일본 총리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총리가 아니고 아베 총리하고 아베 신조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걸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정부를 기속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합의문에 지금 법적으로 논란데 원래 합의문이나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각자 입장을 발표한 건데 이게 국내법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예. 그걸 하려면 사실 국회를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따져볼 텐데요. 이제 우선 이것이 다음 정부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까 김종대 단장님이 여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나빠서 노 대표님도 비슷하게 표현을 하셨고. 근데 지금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이 합의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평가가 50%가 좀 넘고 긍정적인 평가가 약 한 40%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한 30 몇 퍼센트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한 5대4 비율로 협상이 잘못됐다는 쪽이 우세하고요. 우세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옮기는 건 훨씬 압도적이죠. 훨씬 압도적. 70% 이상. 그건 7대1, 7대1 내지 7대2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예. 이거 또 무슨 관계있냐 또 얘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그 역대 정부들이 외면해 왔다 폐결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신 분이에요. 우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원인 중에 하나는 집권 전반기 2년간 동안에 박 대통령이 엄청 쌀쌀맞게 한일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건 과거에 어느 정부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치도 안 나가고 정상회담 없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를 다 막아놨어요. 그 정도로 위안부 문제를 스스로 키운 장본인이 박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허무하게 타결해 준 것도 박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사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단절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한일 관계는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국가 이익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위안부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넣어버려서 이걸로 마치 한일 관계를 경색되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왔단 말이죠. 그런 대통령이 이걸 허무하게 타결을 해주니까 나는 전임 정권들이 외면하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거의 잘난 척 대마왕을 보는 느낌이던데. 잘난 척 대마왕. 진짜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할까도 의문이고요. 그냥 아몰랑이죠. 아몰랑.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는데 제가 볼 때는 제 발에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진 면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 거죠. 냉정하게 보면은 아베 정권 하에서 우리가 압력을 가한다거나 어떤 수를 쓰더라도 아베 정권으로 하여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 역사적으로 전향적인 그런 이 해결 방안을 합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문제 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야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거든요. 일본이 사과 안 하고 인정 안 하니까 미해결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리한 국민 가면 그걸 확 밀어붙는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데 대한 타산 없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아마추어인 거죠.
근데 대한 어떤 여러 고려 없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윽박 질렀다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갖다가 아무것도 일본하고 사이에 못하게 또 상황을 끌고 오다가 그래서 외국 나가서 만났을 때도 악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베 왔을 때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거에 대한 또 국민적 박수를 갖다가 즐기는 식으로 가다가 이제는 큰 집에서 뭐라 그러니까 몰라 이러면서 그냥 아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주관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아베를 쌀쌀맞게 냉대해가지고 압박을 한 다음에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해서 이 일본 정부의 책임도 인정받고 국가 예산으로 돈도 내놓게 하고 내가 잘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국가와야 국가대 그렇다면 그 혼이 나간 거죠. 예. 위안부 문제 하나에다가만 이렇게 거의 뭐 몰빵을 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 해결되니까 나머지 국가적인 문제가 앞으로 다 풀린다. 예컨대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뭐 미사일 방어 또 한미일 해상훈련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작년인가 그 이번에 최근 나온 통계 보니까 미국의 무기 수출액 우리가 한국이 1등이던데? 9조 원어치 한 해 계약을 맺었죠. 이제 부동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일 관계는 아니 10억엔 받고 9조 원 무기 사와요? 글쎄 좀 뭐 보면은 이상한 거래인데 사실은 나머지 이제 한일 관계 그 해묵은 문제, 독도 문제라든가 또 교과서 문제라든가 또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위안부 문제의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의 강경 모드로 끌고 가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그만큼 위안부 문제 하나를 너무 과잉해가지고 의제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 하나로 마치 모든 상징을 만들어버리니까 나머지 한일 간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어떤 그 위안부 문제처럼 걸고 넘어지기가 어렵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신문의 만평에 그 협상이 막 진행될 때 그런 만평이 있었어요. 한 컷 만평에. 이게 아베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옆에 가서 이렇게 어깨를 다정히 이렇게 하면서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딴 데 갈래? 참. 이렇게 하는 만평이 있었어요. 그 합의되기 전에? 네, 합의되기 전에요. 상황을 내다보았구만. 네,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딴 데 갈래? 지금 결과를 보면 10억엔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 전쟁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 이분들을 이제 위로하는 우리 차원에서라도 뭐 위령탑을 세운다거나 그거 할 돈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아니 우리 1년 예산의 3,000분의 1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뭐 돈 몇 푼 받는다고 해주는 저는 꼭 그래서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만 해준 게 아니고. 지금 유네스코에다가 이제 일본의 그 이제 위안부와 관련된 전쟁 범죄에 관한 기록, 이 기록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기록 역사 유산으로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 이 등재하는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유사한 것들이 좀 등재가 난징 사건 같은 게 이제 그렇죠. 난징 학살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요. 이게 등재가 되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단순한 등재가 아니라 일본에 의한 전쟁 범죄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식화하는 건데 이게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전쟁 범죄였다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지금 이제 안 하기로 사실상 합의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심상정 대표도 그걸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측 발표문에도 3번에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왜 들어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유네스코 역사 기록유산 등재를 안 하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하고 이건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그건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 한국 정부로서는 하게 할 수도 없지만 안 하게 할 수도 없는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외교부 산하 재단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한국의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외교부 산하 이 재단에서 이번에 이걸 추진하는데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베트남 등 해외 단체들과 연관 단체들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만 싹 빠지게 되는 결과가 사실 나오게 되고 우리가 빠지면 이게 안 되고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등재가 안 되면은 결국 일본으로서는 지금 상임이사국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이 과거부터 컸는데 그 여러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역사 문제거든. 아니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기문 씨가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됐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일본의 찬성. 네, 그때가 아시아 TO 때예요. 네. 아시아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는 차례였다고요. 근데 일본이 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을 못하게 해요? 역사 문제 때문이에요. 네. 자기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너무 나빠서 일본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시키겠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다가 또 유엔 상임이사국. 그러니까요. 그 들어가는 것도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자기 역사적.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덕분에 물론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표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유엔 사무총장 됐는데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이렇게 전화 걸어서 대통령한테 찬양을 하고 이게 사실 제정신이에요, 이게? 글쎄 제정신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받네. 그 아버지에 이어서 딸이 똑같이 지금 망국적인 협상을 한 겁니다. 사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년에 되면 이제 국회가 새로 뽑히고 금년이네 벌써. 그럼 내년 되면 대통령 선거가 또 있잖아요. 이제 뭐 아베 쪽에서는 니네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떠들면 이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나오는데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 다음 정부 박근혜 대통령 후임자 후임 대통령은 이번 양국 발표문에 구속당해야 돼요? 저는 상당한 구속을 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문에는 어떤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지만 아무리 이전 정부가 분탕질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동tin하지 않게 관리해야지 이거를 아마 번복하면서 외교적으로 다른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래서 사실 그런 이게 외교적 부담이죠. 맞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국가 간 이제 그 비준 국회의 동의를 받고 비준을 받은 국가 간 합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절반의 이제 이 어찌 보면 역사적 후퇴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합의를 안 했을 때 차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와 이 합의 위에서 이 합의가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이 합의 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구속을 덜 받는 거는 이 시민사회 부분입니다. 영역입니다.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 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좀 범국민적 운동 이런 것들이 뜨겁게 벌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는 속에서 뭐 일본의 아베 정권이 또 바뀐다거나 뭐 이런 어떤 정치적 변화 속에서 또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 공조 속에서 이 문제의 새로운 좀 진전, 새로운 어떤 해결의 모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제 정대협에서 이제 아까 반응 소개하면서 정대협의 반응은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문제까지 따져본 다음에 이 정대협의 입장을 보면 이 합의를 그냥 이행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대협에서 낸 입장을 보면 이제 좀 요지만 추려보면 이거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소망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다. 응? 그리고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내용은 없다 이번에 발표문에.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대독 사과였고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도 모호했다. 그리고 이런 걸 정도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 문제 해결 방안도 찾겠다는 것도 이거 어불성설이다. 이런 대로 주고 말로 대로 받고 말로 줘버린 이런 굴욕적인 외교 형태가 어딨냐 도대체. 응? 그렇게 하고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책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도 안 하고 10억 엔 이렇게 해서 재단내라 떠넘기고 설거머니 손 뜨겠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이거 하려고 1,000번 넘게 수요 시위를 했냐. 그리고 이 소녀상은 역사 상징물이고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이전 못한다. 응? 그리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합의를 두고 정부가 최종 해결했다고 하는 건 월권이다 기본적으로. 응?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의 입장이 이럴진데
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은 당사자 단체에서 이렇게 성명 냈다면 사과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과 안 받은 그 자체는 거니까. 무효입니다. 예. 네. 이건 합의가 아니죠. 더군다나 협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가 없죠. 피해자들이 인정을 해야 그것이 사과가 되는 그럼 것이죠. 재단도 이렇게 정대협이나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재단 만들 건가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만들 걸로 봅니다. 단지 시민단체하고 분리된 재단이 되겠죠. 이거는 시민단체는 이제 자율적으로 할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갖고. 아니 이거 민간재단이잖아요. 민간재단을 만들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출연을 정부가 해서 민간재단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가고 이거를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정대협 또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친박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을 채워가지고 하나 만들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북전단 삐라 때문에 전쟁 위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재작년에 특히 그랬는데 그때 북한에서 그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니까 우리 정부가 뭐라 그랬냐? 민간에서 하는 일이라 못 민간에서 말린다.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다. 예,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게 소녀상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려면 소녀상이 거론했을 때 그거는 민간에서 하고 표현의 자유다. 예. 그 소녀상 만들 때 정부 돈 한 푼 안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그 협상 내용에 의제화해가지고 결국은 발표문 안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여서 네. 못 옮길 텐데. 아니 못 옮긴다 할 때마다 이제는 그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일본 정부에 계속 약점 잡히는 거죠. 그 일본 정부는 네. 지금 소녀상 안 옮기면 돈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지금 비공식으로 했다는 네.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문 네. 발표문이 이행이 안 되는데. 이행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소녀상 지키고 돈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상태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빙거리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간단하네. 이거는 뭐 국제법적으로 이 발표문의 위상이 뭐냐, 뭐 구속력을 가지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지금 이면 합의로 보면 유네스코 그 역사 기록유산 등재도 안 하는 거고 소녀상도 옮기는 거예요. 정부가 노력한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노력해봤자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노력해봤는데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아베가 알았어. 그래도 내가 돈은 줄게 이럴까? 돈 안 오면 약속 합의문 이행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발표문. 그렇죠. 그래서 돈 안 오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녀상을 지켜야 되네.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장 이거 국정조사 청문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게 그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정확히 한일 간에 나눈 얘기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가 너무 달라요. 그 메모만 있는 게 아닐까. 우리 1965년 한일협정 때도 오하라 각서. 김종필, 오히라 각서라고 그래서 메모지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녀상이요. 그냥 이 청동으로 된 그런 동상이 아니에요. 이게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하는 수요 집회 1000회면 이게 세월이 20년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어떤 울분과 그 정성과 그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소녀상인데 이걸 갖다가 무슨 그 앞에 하나 뭐 이렇게 자기들 쪽 쳐다보는 뭐 동상 하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럼 앞으로 수요 집회 이거 없애면요. 그 다음에 없앨 거는요. 수요 집회 그 앞에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동원에서 물대포 쏴야지. 왜 공간 앞에서 그렇게 외국 공간 앞에서 시위 금지 지역이잖아. 그 지역이. 거기서 그걸 다 뚫고 사실은 수요 집회를 이제까지 해온 건데 그다음에 수요 집회 못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는 그분들 다른 데 가서도 뭘 일본에 가서 사태질도 못하게 만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부터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자꾸 뭐하라 그러면은 부산에 가도 저 일본 공사관이 있어요. 그 곳곳에 가서 이제 소녀상 더 만들어야지. 곳곳에 더 만들어야지. 자, 이게 이 소녀상의 위상이 이번 한일 양국 간의 합의와 양국의 발표 이후에 이 소녀상이 그전에는 단순 상징물이었어요. 근데 이 소녀상의 존재감이 이번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더 커질 것이고 일본의 극우 세력이 또 말뚝 시위를 한다든가 이 소녀상에 대한 와서 테러하지 않을까? 조직적인 그 움직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극우 세력 준동이라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 소녀상을 하나의 어떤 한일 관계에서 주적으로 삼고 지속적인 어떤 심리적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로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이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발표, 합의문도 없는 발표문, 이것이 가지는 의미, 경위, 내용, 그 향후 전망 여기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가볍게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이게 뭐 이번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소녀상이 앞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뭐 이것 때문에 한일 간의 정치적인 다툼이 좀 있고 심리적으로 다툼이 있긴 한데 한일 관계가 뭐 문제 있어요 지금? 지금 한일 관계는 미국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동아시아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 비행기 그대로 뜨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배도 오가고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하코다테하고 그쪽 홋카이도 쪽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경제 교류, 무역 다 제대로 되고 있고 관광객가 엄청나게 연휴만 되면 막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가고 있고 그리고 뭐 군사적으로도 계속 협조해 나가고 있고 양쪽이. 네. 그 약간 이 과거사 문제 가지고 우리가 분이 안 풀렸고 일본에서 사과를 안 하니까 반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웃집하고 뭐 거래도 하고 하는데 기분 나쁜 거 하나 있어요. 그런 기분 나쁜 거 있는 상태에서 관계는 관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한일 간의 상황 아닌가? 여기 뭐 특별한 문제가 그렇게 있기에 아베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 현상 유지 어떤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한국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요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즉 중국 견제 정책은 완성된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미국이 힘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걸 일본이 다 메워줘서 일본이 말 그대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상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동북아에서 동남아까지 이거를 중간 지역 패권자 같이 하나의 어떤 그 그러니까 지사장 동아시아 계열사 사장 계열사 사장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베는 그걸 통해서 완전히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의 어떤 한국이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화되는 나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자기들 밑으로 흡수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런 과거사와 같이 이미지를 훼손하는 걸 걸림돌을 빨리 치우고 한국에 그 다음 요구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집단적 자위권. 이거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떤 한미일 아니 그건 일본 입장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맞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문제가 단순히 위안부 문제, 할머니 몇 사람의 문제 또는 소녀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문제는 우리한테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은 그걸 가지고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는 어찌 보면은 쉽게 막기 힘든 그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는 그런 합법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이 문제를 살려놓는 게. 네, 살려두는 것이.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휴지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냥 날려버리는 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패착이라는 그러니까 거지. 이 위안부 문제는 군사 대국화되고 보통 국가화된 일본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의 뚝이었다고 보면 안전판 중에 하나였죠. 이 뚝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이 참 안쓰럽고 이렇게 보이면 국가 예산을 들이든 모금을 하든 합쳐서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좀 더 당당하게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일 간에는 일본이 그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간다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살려놓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렛대 중에 하나인데 외교의 유용성이 그러니까요. 이걸 왜 갖다 팽개쳐 버렸냐는 거예요. 난 그 점이 제일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지금 특별히 나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협상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우리가 굳이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아베는 이해가 돼. 아베는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한테서 올바른 정답을 우리가 얻어내기 힘들면은 얻어내지 못한 현재의 상태. 그렇죠. 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상태를 갖다 계속 유지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좋을 때 풀면 되는 건데 그걸 좋은 걸 얻지도 못하면서 이걸 값싸게 팔아버린. 그러니까 그건 일본하고 관계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바마하고 관계에서 그 압박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건 안 해줘도 일본 자체하고는 우리는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 아쉬울 게 없는 거였는데. 그러나 미국하고는 다르겠죠.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한테도 그거 맛으라고 대통령이 시켜준 것이지. 뭐 그럴 때 그런 거는 그냥 신부름센터 가서 아무나 맡기면 그 정도는 해내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화자찬을 하시든 자뻑을 하든 뭐 잘난 척 대망왕질을 하든 그건 뭐 본인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로서는 하나도 급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국민 여론도 반대가 높은데 해버리고는 계속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좀 이거는 황당한 일. 황당해요 좀. 어처구니요. 네. 자, 뭐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에 안 다뤘다고 굉장히 욕먹었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후폭풍 문제에 대해서 오늘 타임라인 다뤄봤습니다. 꽤 긴 시간 했는데요. 그 단지 이 협정문 내용에 대한 분석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역사적 맥락, 국제 정치 또는 동북아 지역 정세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좀 봤습니다. 오바마 선생이 그 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평소에 늘 생각했는데 이 군사 전략 면에서 보면 그냥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죠? 여기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역대 대통령하고 똑같이 오바하고 있어요. 오바 말라고 시켰는데 오바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외교, 뭐 군사 이런 걸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새 뭐 탈당할까 말까 뭐 범위 많은 분들, 네. 가 탈당한 분들, 뭐 이른바 그 야당, 네. 야당이 그 선거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런데 좀 가가지고 여기서 뭐 1박 2일 좀 같이 서 있는다거나 아침 저녁으로 가서 서 있다든가 같이 서 있는다거나 해가지고 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데 바빠서 거기 갈 시간 없어요. 그게 새로운 정치 아닙니까? 하여튼 뭐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예. 또 그분들은 이런 방송 안 들어요. 뭐 방송 들으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청와대도 안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뭐하러 방송을 하나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르죠. 국정원에서 꼬박꼬박 청취해가지고 정보보고는 할지도 모르죠. 참 이렇게 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참 눈물겨워요. 갑자기 좀 눈물 날라 그래. 한번 모시죠 뭐. 네. 자, 오늘 유시민의 타임라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 진중권 교수 대신에 놀이공원에 소풍 나온 이 김종대 군인 아저씨하고 같이 타임라인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네, 타임라인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